서울 한가람고등학교 교사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세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올해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6 대입 주요 사항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2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2027 대입 주요 사항이 지난 4월 달에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특징에 대한 부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2026과 2027 대입 주요 사항에 기반을 둬서 학생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지 저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대입의 주요 사항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6 대입 주요 사항을 요약을 해보면 2022의 선발 기준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학들이 이제 필수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사실은 교과평가를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한 대학들인데 이제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 한양대의 경우에는 정성평가,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고대는 이제 재작년도부터 또 정량평가를 적용하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렇게 확대가 됐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경희대나 숙명여대와 같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심으로 과목 수를 좀 늘리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면접을 운영하지 않다가 도입하는 대학이라든가 또 기존에 운영을 했지만 면접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들이 좀 일부 늘어난 부분이 보였고요. 그리고 면접 외에 수능 최저 기준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학의 좀 변화된 내용을 2022의 대입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대가 이제 작년도까지는 논술을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학생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만 선발하는 미래인재 전형,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 면접이 도입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제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반 전형, 단일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면접형, 추천형, 서류형 이렇게 3원화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서도 3원화된 전형을 운영을 하지만 세부 요소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에서만 실시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 일부 모집단이나 전공자율 선택제를 대표되는 한양 인터컬리지 학부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고요. 또 면접의 반영 비율을 20%만 적용을 하다가 30%까지 또 올리게 되는 이런 전형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게 됨으로써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수능 100으로만 뽑다가 일부 상위권 대학처럼 학생부 종합형은 10% 미약한 비율이기는 하지만 또 이런 요소들을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대응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친 부분들을 유의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문계열, 이제 특히 사범대학 중심으로 이제 면접형을 운영하게 되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류 기반 면접, 수능 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질문화시켜서 학생들한테 확인을 하는 면접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추가된 모집 단위가 이렇게 이제 공과대학이나 또 사범대학 중에서는 수학교육과 이런 대학들이 도입이 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녹화 재시문 기반 면접을 봅니다. 좀 특이한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서 참고되는 자료를 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역시 수능 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에서 모두 출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도 투 범위까지 출제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분 동안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5분 동안 태블릿 PC를 보면서 이제 녹화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문제가 나오고 과학이 3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지만 또 7월 달에 예시문항이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또 이런 면접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준비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조금 다른 형태의 면접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활동수영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녹화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처럼 실제로 이제 수학과학을 해결하는 그런 면접은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고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태블릿 녹화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또 녹화 파일을 이제 교수님들이 돌려가시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관점을 비교하는 이런 이제 면접 문항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해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평상시에 발표를 좀 많이 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대응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속한 제시문 요약 능력이 또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면접이라는 것이 뒤에서도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의 주장을 사실은 먼저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얘기하고 근거를 답변하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먼저 얘기하고 왜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실제로 면접 답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서 좀 강조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제출하게 되는 자동으로 제출이 되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면접 문항을 출제하는 대학들이 다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이제 사례를 가져와 보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설명해봐라, 과정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는 등 교과 지식과 연계된 부분을 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료조사만으로는 답변이 쉽지 않은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좀 신경을 써서 탐구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이런 면접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는 걸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문화학과에 이제 이런 기출문항도 준비를 해봤는데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처럼 출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한테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나 이런 이제 결과들을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면접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 선택제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진로가 불확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도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의 주요한 사항을 요약을 해놨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면서 진로가 불확실한 학생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열린 전공 확보는 실제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동국대의 특성상 교과 등급 사이에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전공 확보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서류평가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탐색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탄한 학업 역량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국영수 중심의 기초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태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나름대로 좀 재해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디를 가게 되면은 읽고 쓰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든 적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원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전공을 가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학생들이 쉬운 글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글을 읽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글을 읽은 다음에 교수님들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또 내주시거나 과제를 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대학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이런 역량들이 대학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양한 과목도 이수해봐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다른 이제 통계 데이터를 잘 처리하시는 선생님의 자료를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타 모집 단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입시 결과 측면에서 몇 개 대학을 가져와 봤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의 교과 결과가 다른 타 모집 단위, 학생들이 좀 선택을 할 만한 그런 모집 단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됐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터컬리지 학부가 좀 유사하거나 그래도 교과 성적이 조금은 높게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부 1학년 들어가게 되면은 소속이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인터컬리지 학부에 모인 학생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디 소속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소개했던 또 동국대의 결과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또 높낮이가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집 단위이 되다 보니까 전공이 좀 불확실하더라도 학업 역량이 좀 높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모집 단위를 지원시켜 보시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27 대입 주요 사항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어를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이런 표현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28년도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 변동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775명 증가라는 소폭의 증가가 있고, 또 논술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증가폭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의 감소는 아니겠지만 수능 위주 전형은 좀 426명 정도 감소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또 대학의 세부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를 신규로 도입하는 서울시립대와 숙명여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기시시대학도 밑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도입하는 성균관대와 중앙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수능 위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학생부 평가를 도입하게 되는 기존에 4개 대학이 있었는데 덕성여대와 동국대가 도입된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논술형 평가 기조의 강화 측면에서 논술 반영 비율을 강화하는 서경대와 세종대, 한양대 같은 대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논술로만 이제 선발을 몇 년간 했었는데 다시 과학 제시문 다면 평가, 앞서 보여드렸던 연대 활동 우수형 제시문 기반 면접의 그런 내용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제시문이 나오고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다시 논술 문항을 도입된다고 예고를 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응시가 가능하고 수능 최저학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창의형 논술 전형이라는 걸 신설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기조는 이제 여기에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서울대 신입생조차도 글쓰기 역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보고서를 썼을 때 학생들이 비문 같은 걸 많이 쓰는 것들이 교수님들이 좀 놀라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논술 위주의 이런 전형들도 도입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은 보는 바와 같은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도 자유전공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융합이제 전형에 수능 체제를 도입하는 등 이런 변화를 겪게 되고, 이제 정시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으로 선발하지 않고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미여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서류 30을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전형에 성장의 인재를 도입을 함으로써 면접도 도입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렇게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28년도부터는 교과 5등급제가 도입이 되고, 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이제 폐지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역량을 이제 사실은 발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표현과 문제해결 역량을 좀 키워주시는 노력들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 수업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8년도에 이와 같이 논서 수련 평가의 확대라든가 교과 5등급제 도입,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없이 수능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가 좀 선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지금도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영역 평가를 40점을 도입을 하는 등 강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물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100%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의 교과영역 평가를 27년도까지는 20점을 반영하는 이런 변화였는데, 28년도에 가면은 40점을 확대하는 등 학교 생활을 좀 더 살펴보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대나 연대, 한양대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부 교과의 정량평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선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방금 소개한 것처럼 덕성여대와 동국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성대는 수능을 아예 보지 않는 이런 학생부 정성평가 정시에서 도입하는 사범대학 한정이긴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고,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 4월 달에 이제 28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될 텐데 더 추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요 강의를 1학년 선생님들도 혹시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정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들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대입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 나와 있는 이런 문구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 이런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 문구는 아무래도 대학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을 원하는 이유는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대학을 다니다 보면 해설이 없는 경우도 많고 정답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어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가면서 자기가 해설이나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리더라든가 다양한 배경과 경험, 배려심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라는 곳이 고등학교의 울타리보다 훨씬 더 넓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대학에 진학을 해서 본인 이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화면은 제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교과목을 확인해 봤는데요. 약학 통계학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이라든가 임상약 동력화 그리고 약학 경영학,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들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했을 때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즉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수학에 대한 이해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임상약 동력화 이런 것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혈중 약물 농도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미적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교과목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학과를 지망하거나 생명과학과나 화학과를 지망한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역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경영을 하는 이유는 약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경영자 마인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융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가져왔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고 한다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교육과정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챗GPT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봐도 이렇게 계산을 아주 잘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주 요약을 잘 해주죠. 그러니까 백과사전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문구를 보게 되면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기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가 훨씬 더 월등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야 성장이 먼저일까 분배가 먼저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응답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즉, 이 말을 해석을 해봤을 때 이제 챗GPT가 가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결국 결정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설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던져주고 본인 생각 표현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하게 시키게 하는 이런 교과 활동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교과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풀게 하면은 검은색 글씨처럼 학생들이 풀이를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 글씨는 제가 쓴 글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 위주로만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 표현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문장을 갖추어서 남들을 이해시키는 역량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단 수학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교하게 표현하고 또 말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신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특기사항을 기록하실 때도 편리함이 있으실 거고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학업 역량과 표현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이 인공지능이 훨씬 사람보다 많이 습득하고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환경들, 그리고 대학 시험이 오지선다형이 거의 없다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근거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학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수능 지식에 대한 요소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지 면접을 통해서 표현 역량을 확인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또한 동국대 사례를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등급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A학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등급이 다소 낮지만 원점수가 또 B학생보다 미세하게 남아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평균이 좀 낮은 상황에서 나온 등급이라는 거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A학생의 학업 역량이 B학생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 경제 교과목에 또 양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B학생처럼 20명밖에 수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경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수를 했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용기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정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환경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증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세특을 확인하면서 B학생의 역량을 이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등급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이런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화된 평가가 중요한 전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가쌤에 나와 있는 전문가의 대인 상담 프로그램에서 환산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학별로 환산점 산출 방식에 의한 이제 교과 환산점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산점 계산해 보시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격 범위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고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겠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재정 기준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해 가시면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과나 논술 전형 중심으로도 또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게 나오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또 이렇게 일부 이제 결과긴 하지만 실제 경쟁률이 또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하게 해서 하락한 실제 경쟁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대가 이렇게 논술을 준비해 봤는데 일부 문항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항과 또 상당히 수준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해결하는 이제 이 수능 연계 교전이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연계 유제 문항처럼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논술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나 수능 연계 교재를 성실히 풀다 보면은 문제 역량이 향상이 될 것이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해 주시면 학생들이 기회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